자,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조혜원입니다. 저는 요거 PPT 작업을 했고요. 또 이현숙 쌤은 이렇게 PPT 작업을 했지만 거의 아래 학교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와줘서 제 거 일단 간략하게 요약한 거를 하고 그 요약을 제가 해놓고 깜빡 이제 설명을 잘못할 때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이현숙 쌤 요 자료를 갖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이 안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굳이 나만? 내가 있어요. 그죠? 네, 그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마음 여행이어야 되고 뭐 가정에서 얻는 이런 포샤시한 얘기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런데 그 질문의 이유가 뭐냐면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수치심이 들고 회피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요.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시간 경비, 정서 낭비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거나 상담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지우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그냥 지도가 나무하는 것보다는 네, 이걸 인정하시되 그거에 당신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내가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상담이라는 거고요. 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까 우리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또 그걸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넋두리처럼 해내고 그걸 또 넋두리로 들으면서 우리도 각각 웃고 떠들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런 장이 형성됐을 때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로 인식되는 자가 우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진 주인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생각하라 그랬고 요거를 이제 그 이현숙 쌤 자료 정리해온 거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은 상담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체면 문화는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걱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를 놓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요 맨 윗줄처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지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문제인식,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해결 의지 없이는 상담 진행이 어렵겠죠, 분명. 내가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그걸 상담하겠다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그리고 또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대를 붙들고 하는 것도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되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아까 언숙쌤 말한 것처럼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게 실제 삶에서 100%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자기 실현의 성장 촉진 작용과 과정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자기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잘 활용을 하면 보물을 찾을 수도 있고 잘못되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렘과 두려움, 혼란의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상이몽. 이 부분은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내담자는 지금 자기 문제에 완전히 골똘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못 듣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내담자예요. 자기 문제에 골똘해하고 남이 얘기하는 걸 잘 못 듣죠. 네. 이게 이제 이래서 소통의 오류가 되는 건데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상담할 때 전문 상담 센터를 가면 초기 면담을 하고 내담자의 기대와 인식,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목적이 뭔지, 그걸 이제 잘 관찰한 다음에 개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탐색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상담자를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재와 조절에는 지시적인 방법이 있고 비지시적인 개입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룰 거고요. 요거 이제 부여 설명은 동상이몽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상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상담자도 내담자가 파악이 안 되고 아까 말한 거 한 번 듣고 파악 안 되는데 우리가 섣불리 칼을 들이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탐색할 시간과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잘못 접근이 되면 나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접근이 상대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내담자도 마음이 상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이나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 상담 방식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고 둘 간에 갈등만 커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담자도 내담자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내담자도 상담자한테 또 다른 또 상처가 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어설프게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넘기라고. 그게 말이에요. 네. 아까 저 나온 거 지시적 상담이 있고 비지시적 상담이 있는데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쪽이 이제 전문인가 봐요. 네. 전통적인 정치, 종교,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 예전에 전통적 방식에. 그게 상당히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담은 어떤 지배적 위치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가 맞는 거예요. 너 그래 그럼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럼 그때는 하이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이 상위 몇 프로였겠죠. 이 위치에 있는 종교적 위치, 정치적 위치, 이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이 밑에 있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지식자잖아요. 네,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고 다 지식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인 수용이 상담자로서는 우월적 정서, 아까 우리 다 우월감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월적 정서가 반영이 된 거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하나가 돼요. 이제 거기서 또 좀 더 오바가 돼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그래서 나는 정상인이고 우월하고 너는 비정상인이라서 하등하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식의 상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그걸 이제 좀 변화해보는 관점으로 비지시적인 상담.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이다. 그래서 요거를 도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담자를 존중하다고 이렇게 존중 하다 보니까 확신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자가 확신에 차서 딱 어떤 걸 했을 때 이거 나 무시하나? 나를 지배하려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서도 거부하는 자기 모순이 분명들 있거든요. 그 자기 모순과의 만남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요 전에 초기 면담할 때 이렇게 할지 지시적으로 할지 비지시적으로 할지 개입 방식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 요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목마른 자가 우물 파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목마른 자가 오물 파야 되고요. 자기가 바뀌면 주변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조금 나온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자극을 받았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뭔가 자극을 받았어. 그리고 나만 뭔가 느낌이 띄고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상대한테서 찾으려기보다는 또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와 뜻을 같은 사람을 자꾸 옆에다 만들어요. 예, 그거 하기보다는 자기 탐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상담자를 만나는 것이 상담에 임해야 되는 자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인식이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인식의 격차를 조금 이렇게 줄여가는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가 아까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또는 다양한 경우에 적절한 개입으로 그 개입을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개인의 경험, 인식의 차이, 상담의 기법, 철학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 교수님이 말하는 각각 개인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가 감정과 태도 요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나 내담자로서 오는 사람이나 서로 반면 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현숙 쌤은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혼란과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믿게 된다. 나한테 원인이 있다고 못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내담자는 상담에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정서와 상황에 매몰되어 자기 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 자극을 받고 문제를 자각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결국 상담은 상담실에 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실에 앉아있고 때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받았다면 상담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목마른 자가 오늘 판단한 말이 많은 거야. 상담에서의 변화. 우리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는 거겠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온 자기가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한계와 경험의 제한을 넘어서 변화를 전제로 노력하는 것이 상담의 본질인데 운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전통적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점하고 그때는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런 그런 어떤 자기 제한이나 특이 있잖아요. 신분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에 따라서 그걸 넘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상담의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리 기본 구조가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의 본질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 내면의 힘을 느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하는 그게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서야 되겠죠. 상담자가 휘둘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죠. 안정적 변화를 위해서 본질의 구조를 이해하고 질서를 구축함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자신의 한계와 경험의 제한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상담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것에 머무르고 갇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한 힌트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전 프로이드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상담을 얻겠죠. 그럼 오면은 과거를 들춰보고 너는 이러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있잖아. 평생을 모여. 그래갖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소외당했어. 우리는 어디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이거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뭐냐면 그거는 미래를 바꾸기 위한 힌트일 뿐이지 거기 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운동 원리라든가 우주 원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잠깐 나와요. 근데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모든 그 우주 자연의 질서는 물리 운동 법칙에도 적용되고 심리 운동 법칙에도 적용된다예요. 자, 좀 한번 볼게요. 물질적 기제는 구성 요소 간의 조화와 정돈을 꾀하고 이 물질은 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화와 정돈이 필요하죠. 이게 흩어지면 우리가 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기제는 그건데 발전은 이게 만약에 요게 되고 싶으면 얘가 흩어져야 되잖아요. 요 형태에서 흩어져야 다시 요거로 변할 거 아니에요. 변화는 요 과정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연숙으로 태어나서 이연숙같이 살다가 이연숙으로 죽을래. 근데 그게 뭔가 약간 껄끄러워. 그러면 이제 이연숙에서 여기 이제 딴 거로 가야 돼요. 최미라쌤으로 가야 되면 요게 일단은 좀 흩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게 변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갈등과 불편을 초래하지만 그 근원은 또 다른 새로운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질서와 무질서 간의 작용으로 운행되는 우주 질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원리로 생기는 에너지 역동은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마음의 정서적 에너지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법칙은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뭔가 공을 따라락 굴리면 여기가 임계점이겠죠? 예. 근데 여기로 가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의 방향성은 쭉 이어지다가 멈춘 단계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안 떨어지려면 방향을 터내야 되잖아요. 방향 전환 단계가 있고 다시 움직이죠. 여기 와서 또 떨어지니까 여기서 다시 임계점에서 돌아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선형 뭐 좀 그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성과 탄성, 이것도 또 운동 법칙이죠.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탄성은 원래 상태를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풍선을 이렇게 꾹 누르면 관성은 얘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데 어깨에서 들어가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탄성은 그걸 딱 뺐을 때 원래 상태를 탁 다시 돌아오는 탄성. 예. 근데 이 탄성 에너지는 심리에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작용과 반작용도 마찬가지고 관성과 탄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 상담을 하다가 올라오는 다양한 회피, 거부, 저항작용은 변화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건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관성과 탄성은. 푸시하려고 하는 거와 튀어오르려고 하는 거. 그걸 적절히 조절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함께 상호협력을 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자기 목적 의식이 있고 의도가 있을 때 그럼 그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오해만 쌓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돌려내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몇 줄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이 책에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과 작용을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 기독교 학당에 와 있지만 저는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대요.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데 예수님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 앉은 자리가 니르바나다라고 한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옥구덩이 같아, 불구덩이 같은데 여기서 딴 데로 뿅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나를 뿅 하고 천상 세계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앉은 그 자리가 니르바나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기독교 성전에도 있는 걸로 알아요. 내 안에 성전을 지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작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변화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현재와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네요. 치우친 뭔가 치우쳐도 불편한 거예요. 그 내 삶의 불균형을 알아차려서
폭넓고 풍요로운 통합, 확장이죠.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통합과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관성이나 탄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상태를 보고 삶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작용이나 물리적 작용을 통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상담과 심리치료에서의 변화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변화를 꾀하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편의 시나리오 내가 쓴다. 자신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보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세상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우리 오라버니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식으로 인식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걸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눈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이 눈을 바꿔도 내 심상이 적용돼서 보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완벽하게 어떤 롤모델을 바꾼다? 그건 가능치도 않은 얘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뒤에 나와요. 가능하지 않은 걸 포기할 줄 아는 시. 뇌는 실제 상황과 상상, 꿈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냥 생각이 반영된 마음이 파동으로 전달되고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주가 수용하면 현실로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 시크릿의 법칙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주는 죽음으로 답한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으면서 하는 것이다. 비련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성공 신화를 써나가는 영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인생은 각각의 장면들이 결합해 하나의 대화 드라마를 만든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연출자와 제작자 그리고 주인공이다. 네. 1인 1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다양한 저기를 세우면서 그리고 지가 쓴 거에 지가 힘들다고 맨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 이거를 보면 특성, 성격을 반영한 캐릭터 나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각각의 그게 일단 X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캐릭터를 딱 정한 다음에 이 방향성은 자신이 이제 인생 이미지를 만드는데 대극적 방향축이라고 했더라고요.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아까 유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존심은 에고고 자존감은 본성이고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자존감이 잘못하면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요거 정리하면서 약간 새롭게 제가 새롭게 인지한 부분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자존감도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너무 나를 비극적인 삶.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히틀러 자존감 쩔었을 것 같아. 그죠? 네. 그 순간 자기가 히틀러 막 그렇게 군중의 대표로 나서서 막 독일을 통치하고 할 때는 자존감 정말 캡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적절한 도에서 벗어나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회 전체에. 크게는 인류에까지도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와 거기에 방향축인 자존감이 이게 잘 조화롭게 이 형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상에 자신의 정서가 반영되고 그 반영 지표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악인데 음악은 파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는 정서를 반영하고 그 가슴 에너지에 속하고요. 가사는 내용이 구성되고 머리 에너지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 가슴 에너지와 머리 에너지 두 축이 자기 삶의 방향을 적절한 그 자존감 축에 그 중심을 잘 잡아서 해나가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이어질 수 있는데 말과 마음의 불일치가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 그거 계속 얘기했죠.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딱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내 안에 이거하고가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매치가 돼야 건강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내적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고
거기서 자기 붕괴가 오기 때문에. 피에로의 눈물 아시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웃을 수 있어. 안에서도 웃고 겉에서도 웃고. 내가 안에서 울면 겉에서도 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처럼 되자 우리가 아이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래요. 주로 이제 명사에 해당된대요.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딴 거는 이런 거는 인지 안 하셔도 되는데 상담에서 명제는 에너지 자체를 넘어 작용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태다. 동사, 형용사 같은 서술어이고 작용 중심 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저번 학기 심상 시간에 배웠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예. 맨날 나는 죽기 싫어 그러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제는 죽음과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죽기 싫어 그래서 몸을 엄청 챙기고 약을 주워 삼키고 맨날 운동 다니고 근데 빨리 죽어. 싫어 죽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제가.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상담할 때 논리학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의 대화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에 세 줄이. 상담에서는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학적 접근으로 그 사람의 말을 인지했다가는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죽음하고 관계가 없대요. 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질이 힘들게 사는 거지. 힘들어서 명제이기 때문에. 싫어와 힘들어가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보면 머리통을 가면 머리를 흔들어서 물고기가 나가지 않잖아요.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하면서 몸통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작용의 전환점이 되는 꼬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의미와 각기 다른 다양한 해석이 같이 올라는 가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치료는 마음, 생각, 에너지 방향을 일치시킴으로써 내가 지금 그게 분리되고 불일치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응을 돕고 본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고 다시 언어가 사고로 연결되고 이게 순환 구조에 있다고 해요. 언어는 우리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 문화와 사회적인 뭐 이런 걸 다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언어와 인지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또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인지 발달 단계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애 아빠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실제로 모글리 같은 애가 있었다고 하네요. 모글리 그 얘기 아시죠? 인도에서 정말 그 동물들하고 한 10수년을 산 어떤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청소년기죠. 10몇 살이니까 걔를 이제 문명사회로 어떻게 접해줘서 걔한테 언어를 가르치려고 굳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여전히 동물만 하더래요. 그래서 뭐 5세인가 뭐 몇 세 이전에 언어적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 절대로 언어를 습득할 수 없게 된대요. 뇌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리나 봐요. 이제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행동 조절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고, 피아제는 대상 연속성 배웠죠. 여기 보고 있다가 샥 없어져도 어딘가 있겠지 하는 거. 그 애들 그 인지발달 단계에 이제 나온 말들인 것 같아요. 표상화의 필요성, 상징, 언어 정보. 여기서 이제 제일 와닿는 게 역시 프로이트예요. 언어작용은 무의식의 반응이다.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의식하고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잘 쓰는 단어는 그 사람의 뭔가 내면의 무의식에 뭔가 있어요. 같은 표현도 그 다양한 표현을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그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있더라고요. 사고와 언어의 상호적인 관계의 이제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우리 인지 치료하고 행동 치료하고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보는 세상 다르고 우리 과 대표님이 보는 세상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 자신이 규정한 방식대로 외부 대상과 현상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보고도 해석집은 무지막에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존재 이치를 알아야 돼요. 머리로 백날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딱 꿰뚫어서 알아버리면 훨씬 더 탁 와닿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시켜서 성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이해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이번 원인이더라고요. 결국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이미 우리 주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우주가 됐든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의 에너지는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을 내려놔라. 이게 제일 어렵긴 한데 힘을 빼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왜 저기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뭘 담아놨는데 원숭이가 쥐고서 안 빠져갖고 이런다고 이런 얘기. 결국은 옛날 어르신들이 운고하에서 또는 뭐 속담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내 깜냥 것만 알아채는 거죠. 흐름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투쟁과 회피 사이에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투쟁할 때 투쟁해야 되고 도망갈 때 또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36개 주랭랑이 방법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응.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쓸 수 있으면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깨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집착을 한다는 거는 강박적인 태도로 내가 돌변한다는 생각이 벌써 딱 굳어버렸고 그런 강박적인 생각과 태도가 경직되죠. 경직된 건 위험한 거예요. 경직된 건 냉하고도 통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지 말자. 변화를 꾀하자. 여기 나오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려는 불가능한 임무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못 바꾸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임무라는 거예요. 정신역동은 이런 흐름에서 자기의 제한을 벗어나 본래의 에너지 흐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힘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세상의 흐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은둔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 매달리죠. 이게 뭐냐?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은 물리와 힘의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주짓수나 유도 같은 운동도 본질적으로 이런 힘의 원리를 적용하여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씨름 역시 내 힘으로 상대를 잡아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잡아뜨리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다고 물론 힘이 세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세다고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자기 인식이나 방식에 맞게 바꾸려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세상의 흐름에 따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은 수월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대요. 이 창문 여는 거랑 똑같죠? 창문 우리 닫고 있으면 여기 금방 퀴퀴해지잖아요. 창문을 열어놔야 에너지 순환이 된다고 하고 닫힌 마음은 정체가 되고 작용해서 왜곡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작용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심리 에너지 작용 원리나 우리 힘의 작용 원리나 우주의 운행 원리나 다 하나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경험을 맥락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럴 때 이제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 한 번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변화로 이끌어내가고 변화를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상담자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담자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힘과 흐름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내가 이렇게 된 이런 패턴을 갖게 된 원인이구나 라는 거를 아는 정도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매이지 말고 그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죠. 순리에 따라 움직인다. 옛날 어르신들 너무 참 대단하신 분들 다 도인이셨나 봐요. 근데 이 후배들이 그러지고 있고 과거의 경험들을 살피는 인과론적 접근이 있는데 이건 이 트라우마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죠. 현재에 집중해서 미래를 전환시켜보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탐색하는 인과론적 조망과 왜냐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진단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목적론적 조망을 둘을 같이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해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왜냐고 묻잖아요.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만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아니라 이제 알았어. what? 그리고 모르는 거죠. 이거였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넘어서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리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을 모색해는 쪽으로 흘러가져야 이게 골고루 흘러가지면 변화로 이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요 장을 정리를 했습니다.